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17번째 세션 비즈니스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라는 가치 비즈니스 주제의 4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가치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가치 비즈니스의 유형은 어떤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가운데 이 버블 차트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비즈니스의 믹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셨고 팀들과 한번 토론해 보셨습니까? B2B 비즈니스든 B2C 비즈니스든 관계없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제 나름대로 정의한 전략과제, 오퍼링,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제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에서 볼 때는 이런 유형으로 대충 다 분류할 수가 있다. 단 우리가 지금 현재 BAU, 우리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는 걸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략과제를 먼저 논의하도록 하죠. 이 전략과제는 오퍼링과 프로젝트처럼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전략과제는 오퍼링도 프로젝트도 BAU도 아우르죠. 좀 범위가 넓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시간이 좀 쫓기겠지만 어떻게 전략과제를 수립하는지 그 수순을 한번 돌아보는 것까지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략과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어로는 이니셔티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흔히 strategic pla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저는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하고, 이니셔티브를 위키피디아에서 쳐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계획을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를 가장 적합하게 전략과제를 연동시킵니다. 전략과제는 회사든 조직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조직의 리더의 하나의 움직임이죠. 방향 지향점이죠. 이렇게 정의하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럼 전략과제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어떻게 시도될까요? 이거를 저는 세 덩어리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대응 또는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시장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 동향 또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 또는 새로운 기술의 보편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 시장에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threat,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략과제를 도입하죠. 그래서 흔히 패스트라고 얘기하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적인 어떤 패스트 분석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어떠냐 이런 용어들은 많이 나오지만 새로운 트렌드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차트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일은 없죠. 어떤 사실도 변하고 있고, 어떤 경쟁 질서도 변하고 있고, 시장도 변하고, 고객의 니즈도 변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딱 하나 있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 변화로부터, 체인지로부터 찬스, 기회를 읽어내는 것. 그 다음에 스레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협을 어떻게 캐치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느냐 과정. 이것이 첫 번째 전략과제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이죠.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는가? 시장을 어떻게 선도하는가?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여는가라는 주제가 되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과일 가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일 가게의 주인 입장이라면, 과일 가게 상점의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가는 손님들, 들려오는 단골 손님들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 교회, 장례식장 또는 아파트 단지, 어떤 단체,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객군, 고정 고객군, 대형 고객군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몸담았던 회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에보다 50% 이상 성과를 냈을 때의 그때의 원인이 뭐였는가? 전 세계 140개 나라에서
500개 이상의 새로운 영업지사를 만들자.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Y스페이스를 어떻게 치고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 글로벌 전략에 결합시켜서 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매출의 1% 이상을 창출해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주가를, 가치를 끌어올렸던 사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전략과제 움직임은 시장과 관련된 겁니다. 고객과 관련된 것이죠. 고객을 지키거나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거나 Y스페이스를 개척해 나가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런 시장 확대의 주제가 두 번째 전략과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잠깐 전략과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혁신이라는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혁신의 주제는 세 꼭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믹스의 변화죠. 어떤 기업이든 어떤 인더스트리든 우리를 지금 먹여 살리는 비즈니스의 구성, 제품 또는 영역이 항상 영원하지는 않죠. BCG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처음에 프로그램 차일드서부터 시작해서 스타가 돼서 캐시카우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제품과 산업은 쇠퇴하게 되어 있죠. 제가 여기 지금 밑에 파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년 전엔 거의 90% 이상이 매출 의존도를 줬던 사업군이 20년 후에는 10%도 안 되는 비즈니스 기여를 한다. 이건 실제 제가 몸담았던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는 1%도 기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가 전체 비즈니스의 거의 70% 이상의 비즈니스를 가져다 오는 모델이 바뀌는 거죠. 이게 뭡니까? 비즈니스 믹스의 변화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전략적인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과제는 이런 비즈니스 믹스의 변화를 한번 본다. 혁신이나 주전 두 번째는 볼 것이 뭐냐. 흔히 맥켄지에서 호라이즌, 3years 호라이즌이라고 말을 많이 쓰지만 미래 우리 먹거리, 미래 성장 모델을 얘기할 때 많은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앞에 비즈니스 믹스와 연동되는 주제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먹고 살고 있는 비즈니스는 어떤 영역인가. 앞으로 24개월 안에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우리 조직을 먹여 살릴, 우리 팀을 먹여 살릴 그런 비즈니스 영역은 무엇인가. 그 호라이즌 2는 무엇인가. 앞으로 36개월 이후 길게는 5년 후에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돌아오죠. 그러면 2년 후에 시장을 선도할 비즈니스 영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죠. 5년 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은 오늘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응할 때만이 가능하죠. 이것이 어떻게 조직이 대응해 갈 것인가, 우리 영업 조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영업 조직이 어떻게 준비를 해갈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혁신의 두 번째 꼭지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머슬이라고 영어를 썼습니다만 이유는 혁신의 꼭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비즈니스 믹스,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우리의 머슬. 다시 말하면 역량, 우리의 체질이죠.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은 기업들이 조직을 많이 바꾸기도 하잖아요. 해마다 바꾸고 분기마다 바꾸고 이런 기업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변해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바꾸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의 접근 방식입니다. 시장은 A라는 구성에서 B라는 구성으로 쉬프트 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의 역량이 A에 집중되어 있다면 B라는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겠죠. B라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바꿔야 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과제의 머슬이라는 우리 조직의 역량이라는 것과 조직 모델 구성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전략과제를 정리하면 세 가지 영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나는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경쟁 시장을 어떻게 뺏어오고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침투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고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혁신, 이노베이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할 것인가라는 때문에 전략과제가 나온다. 거기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M, 믹스, 모델, 머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략과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도출과 계획의 단계가 아무리 짧게 시간을 잡아도 워크숍으로 진행될 때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15분 내로 이 부분을 마쳐야 된다고 보면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제가 어떤 아카데믹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리더로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전략과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가장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만들어내서 활용하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출 방식과 계획 방식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전략과제의 도출 시작은 뭐겠습니까? 결국 환경 분석이죠. 아까 변화를 선도한다, 변화에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경 분석이죠. 환경 분석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모든 영업 직원, 모든 조직의 직원들, 모든 전략 관련된 사람들이 첫 번째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바로 스왓이죠. 우리가 스왓 분석을 많이 합니다. 스왓을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합니다. 영업 직원들, 영업팀의 리더들한테 전략 과제를 논의할 때, 숙제를 줄 때 스왓을 모르는 사람들 없고 스왓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우리의 스트렝스는 뭐다, 우리의 위크니스는 뭡니다, 우리의 어퍼튜니티는 뭐이고 어떤 스레트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회와 위협은 바로 패스트 분석에서 나오죠. 시장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적인 어떤 변화의 동인에 의해서 기회 요소가 있고 위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opportunity와 threat가 나오게 되죠. 경쟁 분석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존 경쟁자, 대체자, 그죠? 대체제 또는 새로운 잠재 경제자. 여기에 또 뭐 정부 규제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제도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죠. 이것들까지 결합시켜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나오기도 하고, 일부 규제에 의해서 스레트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기회가 발생되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가 스왓이라고 얘기할 때 SWOT를 분석하는 인자가 되는 시작은 뭐냐? 결국은 패스트 분석과 경쟁 분석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역량을 비교해 보면서 강점과 약점이 나오게 되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분석을 했냐 안 했냐, 경쟁 분석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스왓은 누구나 다 나열을 하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죠.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스왓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절대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것인가, 무엇을 안 하면 실패할 것인가, 절대 failure factor가 되는 거죠. 절대 성공 요인과 절대 실패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 스왓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스왓을 정리해 놓는 건 잘하지만 80% 이상의 리더들이 미싱하는 영역이 뭐냐? 영업 현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믹스해 놓고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출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정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차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시장의 기회와 우리의 강점이 결합되는 게 무엇일까? 시장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강점으로 시장을 지금 리드하고 있는데 어떤 미래의 위협 요소가 존재하는가? 그죠?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시장에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스왓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렝스와 opportunity, 다시 말하면 강점과 우리의 시장의 기회가 만난 SO 영역, 여기는 뭐겠습니까? 이것을 안 하는 회사는 없죠. 안 하는 영업팀은 없죠. 우리가 이런 강점이 있는데 시장에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그럼 당장 추진합니다. 추진해야 되겠죠. SO 영역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기회가 있는데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시장엔 IoT 비즈니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쪽에 역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WO 영역은 보완해야 되는 거죠. 시장의 기회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끄집어내게 되겠죠. 스트레트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데 이쪽에 일의 미래의 변수가 있어. 여러분 요새 모든 영화를 여러분 영화관 가서 보십니까?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보십니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만 보십니까? TV를 트셔본 영화를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통신 쪽을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유선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무선 전화기가 등장했죠. 그때 유선 전화기를
선도했던 기업은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선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정보와 통신을 결합시켜서 ICT, 요새 얘기하는 IoT 쪽으로 어떻게 진출할 것이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항상 모든 영업 조직은 그게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어떤 비즈니스 믹스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90% 이상의 비즈니스 매출을 제품, 하드웨어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장은 앞으로 서비스 시장으로 전이돼 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ST 영역, 우리의 강점 있는 영역이 시장에서 미래에 어떤 위협 요소가 있는데 그에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점이 있는데 마지못해서 가져가고 있지만 시장에 이런 위협이 있다. 여기는 대책을 강구하죠. 많은 조직들은 우리 시장의 기회와 우리의 강점이 결합되는 SO 영역에서 전략 수립은 용이하게들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점이 있는데 시장에 위협 요인이 오는 것은 위기 관리는 잘 회피합니다. 문제는 뭐냐? 가장 간과하고 있는 영업 조직과 비즈니스 조직이 개구리처럼 되는 이유가 뭐냐? 시장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스레트가 오고 있는데 우리의 강점에 안주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ST 영역이 안주하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보 같은 기업이나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시장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못해라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죠. 대안을 찾지 않는 거죠. 가장 못하는 영역이 저는 WO와 ST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고민하는 것이 영업조직이 고민해야 될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영업조직이 고객을 쳐다볼 때 고객한테 리커멘데이션 해야 될 또는 전략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와 크리티컬 페일리어 팩터가 도출됐겠죠. 그것이 쭉 나열이 되겠죠. 그게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수없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나오는 것을 첫 번째 나열하게 되죠.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뭐냐? 크리티컬 페일리어 팩터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전략 과제를 뽑아낼 것인가? 우리는 하드웨어에서 서버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서버 시장이 드디어 제품 판매 방식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서버 시장이 줄어들고 클라우드 모델로 바뀐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전략 과제를 끄집어내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판매 방식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이해야 된다. 요새 말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는 전화기, 유선통신에서 시장에서의 거의 9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그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모바일로 시프트되고 있다. 그 다음에 통신만이 아니라 정보가 결합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통신만이 아니라 정보, 인포메이션과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정보와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모바일로 진출을 더 확대해서 모바일에서 시장을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전략 과제들이 나오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스왓에서 나온 것이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와 페일리어 팩터로 도출되고 난 것을 정리하면 거기서 전략 과제를 풀어내는 거죠. 이런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합니까? 그죠? 우리 비즈니스 임팩트를 한번 토론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추가 매출을 가져올 수 있겠다. 또는 우리는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믹스를 바꿔갈 수 있겠다. 이런 KPI가 나올 것이고 최소한 이런 전략 과제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 과제는 1년, 2년, 3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임팩트를 장기적으로 본다. 지금까지 논의된 전략 과제의 임팩트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것을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아무리 우리한테 들어오는 결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쳐다봐야 되겠죠. 저는 이럴 경우에 2x2를 다시 제안합니다. 가로축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매력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시장의 마켓쉐어를 시장에 성숙되어 있는가 또는 ROI, 리턴 온 인베스트가 얼마나 짧은가 얼마나 높은가 퍼센트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로축에는 뭘 세우면 되겠습니까? 가능하냐. 아무리 시장에 기회가 있고 우리가 얼렸던 전략과처럼 좋은 결과가 온다고 판단을 해도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지원하는 기술적인 시장의 성숙도는 어떤가? 시장에
acceptance, 시장의 수용도는 어떤가? 또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역량이 없다면 그것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직이 극복해야 될 비즈니스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 또는 새롭게 해야 될 과제가 정해지겠지요. 여기까지가 과제 도출 단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논의를 하려고 해도 하루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7분 사이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토론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께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을 해야 되겠죠. 계획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는 앞에서 나왔던 전략 과제를 정확하게 이름을 명명해야 되겠죠. 플랫폼 비즈니스의 강화 또는 ICT 결합 상품의 도출, 결합 시장의 진출 또는 모바일 경쟁력의 확보와 같은 전략 과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과제의 개요가 나오겠죠.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의 비즈니스 전환을 위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준비한다 라는 과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떻고 고객의 니즈는 어떠냐. 여기서 정리를 리캡을 다 해야 되겠죠. 모든 전략과 계획의 시작의 출발점은 항상 시장과 고객의 니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밸류가 있느냐. 시장의 니즈가 아무리 있고 고객이 아무리 이것을 요구해도 우리가 밸류가 없다면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밸류는 무엇인가? 우리의 차별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는 그래서 저희가 첫날서부터 가치가 무엇인가? 밸류가 무엇인가? 가치 문장이 무엇인가? 가치 유형이 뭔가? 이런 얘기를 논의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즈니스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가? 우리는 그냥 유선 전화에서 사용료를 받는 모델에서 어떻게 결합해서 통신과 정보를 결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떻게 수익을 받고 어떤 고객을 대상할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해결되어야 되는가? 절대 성공 요인이 뭔가?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에 약점이 있지만 기회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약점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강점이 있는데 시장에 위험 요인이 있어서 다른 것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위협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이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CSF를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면들이 극복되어야 되는 디펜던시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팀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에코팀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파트너들, 같이 일할 외부의 기관들, 회사들까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전략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 혼자 하려고 해서 되지는 않죠. 제가 20여 년 전에 뭐 통신사와 저희가 같이 전략적 제휴를 해서 전략 과제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신사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손을 잡았어야 됐고 저희는 텔레콤 인더스트리에 대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합을 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양사가 ICT 영역을 같이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양사의 서로 윈윈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전략 과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기회 영역과 약점 영역이 결합되는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보완해 줄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한다고 했을 때 냉정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그러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가 지금 점검되어야 될 영역인가? 이거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제가 사례로 썼던 제가 만들어서 활용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업과 마케팅의 인력과 역량은 준비되어 있는가? 영업과 마케팅은 어떤 일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또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면 서비스 쪽에서는 어떤 게 지금 준비되어야 되고 무엇이 안 되었는가? 제품 쪽은 어떤가? 이런 영역별로 덩어리를 3개 또는 4개를 놓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무엇인가? 영업에서는, 마케팅에는 어떤 영역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서비스 영역에서는, 제품 쪽에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현상은 어떠냐?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이 뭐고
부족한 게 뭔가 평가하고 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이 극복되어야 될 것인 것까지 정리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가 발생되어야 되는가. 투자라는 것은 돈도 되겠지만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베스트 영역입니다.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어떤 전략 과제를 짤 때 현실성이 없는 것은 뭐냐. 어떤 전략 과제를 짜는데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인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CEO고 회사를 운영하는 리더라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리더들이 전부 다 직원을 5명을 더 뽑아주세요. 1년에 20억의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걸 다 모으면 회사는 계획에 의해서 돌고 있는데 모든 리더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다 지원하겠습니까? 항상 리더들이 이러한 전략과제를 수립할 때 현명하게 하는 법을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나는 이만큼의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5명이 필요하고 예산이 2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운영하는 곳에서 이 2명 정도 인력은 지금 다이베스트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주면 다시 말하면 줄여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빼내겠습니다. 2명은 빼내겠고 여기서부터 줄어드는 관련된 익스펜스가 제가 한 10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3명의 인력과 10억의 인력을 더 주신다면 이만큼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투자는 반드시 수반된다. 근데 거의 99% 이상의 리더들이 투자만 요구하지 나는 어떤 것을 다이베스트 하겠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고민하시기 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인베스트 말고도 여러분들은 많은 지원 요청 사항이 있겠죠. 조직에서는 제가 고객에서 얘기했지만 혼자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관련 조직은 누가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누가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조직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라인에 있는 리더들은 어떤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이런 서포트까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이 플래닝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2가지는 인베스트먼트를 얘기할 때 다이베스트를 꼭 얘기해라. 반드시 도움 요청사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비즈니스 임팩트를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숫자를 분석해 보셔라. 비즈니스 영역별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출은 어떨 것인가? 그죠? 어떤 제품들을 우리는 비즈니스 할 것인가? 목표 시장은 어딘가?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은 어딘가? 이런 시장에서 고객은 어떤 고객들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KPI는 뭐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는 사업 기회가 이만큼 있는 시장에서 이 정도의 계약 또는 수익,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익이 얼마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것을 하나 마지막에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전략 과제든 그 결과물은 여러 조직이 관여되게 됩니다. 아까 support requirement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 조직에 협조를 요청할 때 그 조직들이 무조건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는 관련된 부서가 여기가 수혜 부서가 됩니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매출의 구조가 어떤 매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전략 과제를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셋에 의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외부의 팀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서 OEM 또는 ODM에 생기는 비즈니스 매출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습관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차트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정 계획이죠. 이 마일스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전체 가치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나는데 마지막에 리캡을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일스톤은 액티비티하고는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마일스톤은 5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마일스톤이나 서울에서 뉴욕 가는 마일스톤은 다 똑같습니다. 액티비티는 다르죠. 버스도 다르고 지하철도 다르고 각각의 시간도 다르지만 하지만 집에 출발해서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마일스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와 같이 비즈니스도 마일스톤은 비슷합니다. 어떤 비즈니스의 고객으로부터의 리퀘어먼트를 뽑아 도출해내고
고객한테 어떤 비즈니스에 제안을 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을 얻고 계약을 얻고 인도하고 거기에 마무리하는 이런 것처럼 이런 전략과제도 동일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실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마일스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3개월 계획을 아까 전략과제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기 때문에 3개월 후에까지 각각의 마일스톤별로 액티비티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각각의 마일스톤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를 4개 또는 5개의 정리를 하고 그 마지막에는 한 달 동안 30일 계획을 짜죠. 요새는 흔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 때문에 20일 플랜, 60일 플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3개월 플랜, 한 달 플랜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죠. 전략과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하나의 템플릿이 한 장의 템플릿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은 차트를 보여드리기 그래서 자그맣게 만들었지만 하나하나가 1시간 이상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프로세스만 말씀드렸고 이 정도로 복잡하죠. 근데 전략과제의 특성은 뭡니까? 잘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정부나 큰 조직에서 모든 조직들이 약속되고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진행된 전략과제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영업조직에서나 어떤 단위 조직에서 전략과제를 수행할 때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략과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한대 방정식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영역도 넓고요. 관련된 부서도 많고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입니다. 관련된 부서에 한 부서가 지원하지 않아도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5 영역을 잡았는데 2가지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잘못됐을 경우 전체 영역을 주기도 하고요. 1년짜리 프로젝트에서 11개월 동안 잘 진행되다 한 달 동안 어긋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략과제는 이러한 복잡성과 장기성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두 번째 전략과제가 영업조직에 생소한 이유는 뭐냐? 영업조직은 전략과제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우리는 주어진 목표만, 단기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영업 리더의 패러다임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영업 리더의 몰관심,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몰자는 제가 앞에 붙였습니다. 무관심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무관심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저는 몰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지 아예 않죠. 관심 파묻어 버린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략과제는 2가지 유형밖에 없죠. 실패하거나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거의 없는 포기한 유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과제를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제가 앞에 차트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긴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2가지 키워드입니다. 리더가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많은 리더 조직에서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영역이 바로 이 전략과제입니다. 전략과제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이 있지만 조직 스스로, 영업조직 스스로, 영업팀 스스로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열정이 중요하고 계획은 아무리 잘 짜도 앞에 템플릿에 의해서 10몇 가지 템플릿을 채워 넣더라도 결국은 실행이 안 되면 안 되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첫 영업을 얘기할 때 2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은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니지먼트 구성원 요소는 아트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어텐디가 누구냐? 이런 계획을 짰으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레귤러리티, 어떤 주기에 어떤 양식을 가지고 검토할 것인가 ART가 갖추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전략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틀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전부 다 일상의 빈스에 빠지고 다 잊어버리면 전략과제는 실행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전략과제로 계획을 짰으면 그 기간 동안 1년이든 1년 반이든 매주 한 번이면 한 번, 2주에 한 번이면 한 번, 무슨 몇째 주 요일이면 무슨 요일이면 무슨 요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양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쳐다봐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전략과제입니다. 전략과제,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전략과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전략과제는 어떻게 도출되고 어떻게 계획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전략과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겨내는 딱 2가지 키워드는 리더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더 도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